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치 호로위츠가 당신의 삶에 대해 던지는 날카롭고도 따뜻한 충고들. 랄프 waldo 에머슨, 월러스 워틀스, 나폴레온 힐, 론다 번, 네빌 고다드, 이런 성공학 전설들이 전하는 부와 성공의 알고리즘. 미라클 클럽. 미치 호로위츠 지음, 오난영, 김정 옮김, 라이스메이커 출판사. 미치 호로위츠는 뉴욕 공공도서관의 작가이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철학연구대학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책에 둘러싸여 어린 시절을 보낸 미치 호로위츠는 커가면서 이 모든 것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리라 마음먹었다. 신사상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관련 이론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간 하위 문화로 치부되어 저평가받아왔던 신사상을 다양한 저서와 강의 활동을 통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 가지 단순한 생각, 에드거 케이시의 긍정 철학, 확고한 목표의 기적 등 많은 책을 펴낸 작가이자 역사가로 펜 어워드 수상 작가이기도 하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살롱, 폴리티코 등의 언론에서 인문학적, 정치적 주제로 다양한 글을 기고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호로위츠에 대해 서로의 목소리만 주장하기 바쁜 현대의 토론 문화에서 다소 난해할 수 있는 신사상을 쉽게 설명함으로써 많은 대중들의 이해를 돕는 이 시대의 보기 드문 작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프롤로그. 인생의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 미라클 클럽.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그리고 당신. 감당하기 힘든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다시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써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수없이 되묻는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더 많이 갖기를 바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알아주길 바랬다. 솔직히 인정하자. 우리는 그런 것이 성공이자 행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뜻밖에도 사람들과의 교류가 급작스럽게 줄어들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 행복과 삶이라는 것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들, 다른 감정들을 느꼈을 것이다. 거창하고 막연하고 또 누구에게나 같이 획일화된 것,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소박하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개개인에 따라 다른 아주 소중한 어떤 삶의 씨앗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막대한 연봉을 받는 어떤 유명 기업의 CEO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꿈은 아니다. 누구나 아는 세계적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되는 것도 저명한 석학이 되는 것도 아니리라. 조용히 책을 펴들며 혼자 있는 이 시간, 당신이 바라는 만족스러운 삶은 간단하지만 명확하다. 새해에 세워두었던, 아니면 지금 막 시작하게 된 더 나은 자신을 위해 했던 약속들을 스스로 지키며 그 안에서 묵묵히 성장하는 삶일 것이다. 체중을 줄이거나 취미생활을 갖는다거나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는다거나 더 많은 책을 읽는다거나 모자란 부분 혹은 관심 있었던 분야를 공부한다거나 하는 아주 사소하지만 삶을 만족스럽고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것들이다. 더 괜찮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보통의 우리가 그것을 꼭 이루게 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쓴 이유이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전부를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혹은 사회적 관습에 맞추어 관성처럼 끌려가는 삶을 산다. 별다른 성취감도 목표 의식도 없이 그저 살아가기만 할 뿐이다. 인생이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안타깝게도 당신 역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 삶의 지배자, 즉 주인의 자리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런 삶과는 작별할 때가 왔다. 스스로 생각하고 의식을 가지고 또는 통렬히 반성하며 간절히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꽃 같은 그런 삶을 독자들이 살아가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하늘 위에서 터져버리고 마는 단번에 끝날 화려한 불꽃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길 멈추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꺼지지 않는 유용한 불꽃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윤리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단순하면서 강력하고 참된 삶의 지침인 보통 사람들을 위한 철학이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아마 이 책은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그 해답들을 신사상에서 얻었다.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평가절하되어 있는 그 사상을 말이다. 흔히 긍정적 사고라고 부르는 이 사상은 에머슨이 탄생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신사상이 내세우는 가장 중심이 되는 원리는 생각에서 만물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나는 이 관점을 응용 초월주의라고 분류하며 이 책에서 실용적인 언어로 풀어 탐구할 것이다. 사람이 보통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하는 방법이나 행동들은 대동소이하다.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늘리면 되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면 된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근접하기 전에 나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그건 바로 마음가짐에 있다. 성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같지만 지금 당장은 실행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두 가지가 늘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늘 후자가 힘이 더 센 듯하다. 하지만 늘 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과정이 즐겁고 꼭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작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까지를 나는 주목하고 이 책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나를 쉽게 주저앉혀 버리기도 하고 또 전력질주하게 만들기도 하는 나의 마음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그 목소리를 들어야 주저앉기보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내가 이 책에 미라클 클럽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사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했던 나의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지만 마치 비밀스러운 단체 같기도 한 이 모임에 독자들을 반갑게 초대하고 싶어서다. 신사상가들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용적인 영성의 길을 새로 닦았고 오랜 세월을 바쳐 실험하고 탐구하며 일상 속에서 경험과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미라클 클럽에 초대된 당신은 자신의 삶에 응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미라클 클럽의 뿌리는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1875년 뉴욕에서 뭉친 이 사상가들의 모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해에 미라클 클럽의 한 창립자는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는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대의 클럽을 포기하지 마라. 계속 시도하라.
이 책에서 이들이 했던 노력을 다시 살펴볼 것이다. 나는 기적을 꽤 단순하게 정의하는데 기적이란 관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갖는 기대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사건 또는 상황이다. 즉, 인생에서 의도치 않게 받은 선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쉽게 다가갈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 책을 읽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서 기적을 실현하는 방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목표를 제시할 때 윤리 사상과 영적 사상이라면 반드시 받는 한 가지 질문. 과연 실제로 작동하는가? 라는 물음에 나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 신사상은 분명히 작동한다. 그리고 이 사상은 오직 결과로 이야기할 것이다. 앞으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실험에 자신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다면, 그리고 책에서 안내하는 사상과 방법에 자신의 인생과 행복이 걸려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른다면 일상의 경험이 달라질 것이다. 미라클 클럽에서 보낸 초대 메시지를 지금 당신은 받아들었다. 차근히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진정으로 이 미라클 클럽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가? 1장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비틀즈는 왜 인도로 떠났을까? 전설적인 그룹 비틀즈가 1968년 인도로 떠났다. 영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였던 그들의 인도행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인도 북부 리시케시에서 그들은 요가와 명상을 하면서 지친 심신을 달랬다. 돈과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졌던 그들에게 어떤 연유가 있어서 인도라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는지는 개인적인 속내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그들은 창작이라는 고된 정신적 노동에 반복적으로 자신을 소비하는 일에 지쳐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고뇌가 그러하듯 그들 역시 정신적 허기나 허망함에 괴로웠으리라. 이쯤에서 우리는 의문이 든다. 간절히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루고 난 후의 삶은 동화 속의 행복한 결말처럼 정말이지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로 끝나는 것일까? 나 역시 그 이후의 삶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비틀즈의 대성공 이면에 정신적 공백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세속적 성공 외에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정신적인 건강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곧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스타 비틀즈, 천재적 아티스트라는 수식어에 가려진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개인의 삶을 스스로 면밀히 살피고 돌보며 성공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도 그들에겐 간절했을 것이다. 간혹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자신을 급습해 오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거나 큰 인기를 얻는 스타들이 겪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많이 지켜봤지만 우리의 삶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 외부의 많은 조건들이 개인의 인생을 침범하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누군가에 의해 생을 잠식당하기도 한다.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며 인간은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맡은 배역에 맞게 살아가고 싸우고 투쟁한다. 생의 마지막 장에는 결국 망각만 남을 뿐이다. 셰익스피어. 지난 150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흥망성쇠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는 등 혁신적인 변화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 감각은 위의 셰익스피어의 표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가끔 살면서 크고 작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신이나 종교와 같은 고차원적인 존재로부터 통찰을 얻기도 하고 운이 좋다면 간절히 바라는 목적을 이루기도 한다. 때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목적을 잃고 좌절하는 등 인생을 통째로 흔드는 비극을 겪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태어나서 크고 작은 일들에 도전하고 실패하거나 성공하면서 삶을 배우고 혹은 절망한다. 그렇게 길고도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익숙한 삶의 패턴을 가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정형화된 삶의 틀에 도전장을 던진 현대 사상이 있다. 인간은 배후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라고 말한다. 이 사상이 제시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늘날 사회, 기술, 과학의 발전은 그 자체적인 혁명이 아니라 변화를 간절히 바라는 인간의 염원이 재능과 능력의 성장을 이끌어냈으며 이것이 그 분야에 발현되어 일어난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각에서 만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19세기 중반 뉴 잉글랜드의 정신치유와 초월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사상은 신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신사상은 많은 결점이 있지만 또 희망만을 맹목적으로 쫓는 도그마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 신사상의 본질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다시 비틀즈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인도에 와서 정신적 수양을 하며 다시 음악 활동에 매진했다. 그간 소진했던 창작 에너지를 채웠고 실제로 인도행 이후에 비틀즈의 대표곡들이 쏟아지던 시기이기도 했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곳, 그래서 나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곳. 비틀즈의 여행 이후로 인도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저 세상이 시키는 배우로 살아가던 나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으로 말이다. 신사상을 쫓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행지로 그렇게 인도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신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안타깝게도 나는 기존의 신사상이 정체되었다고 생각한다. 1910년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신사상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제임스는 생각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당시로서 도발적이었던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오늘날 신사상은 긍정적 사고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로 유행하고 있는데 다소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다. 경험을 토대로 입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사상에 대한 비판도 생겨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비판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신사상을 비판하는 것 역시 경험적 증거를 토대로 비판을 해야 한다. 물론 신사상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가진 이들은 애초에 신사상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검증을 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어딘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종교적인 특색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신사상은 쉽게 거부당했다. 특히 심리학자와 언론인은 신사상을 지지하면서도
몸소 실천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이며 직업적으로도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사상을 극도로 경계한다. 대표적인 인물로 언론인이자 작가인 루이스 래펌을 들 수 있다. 래펌은 실용적인 영적 사상이라는 것은 실험해 볼 가치도 없다는 비판적 경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한 사람이다. 1968년 래펌은 초월 명상, 즉 인도 베다 시대에 기원을 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법 중 하나로 인도의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가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초월 명상을 취재하기 위해 인도 리시케시로 떠나 비틀즈가 머문다는 초월 명상의 창시자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가 이끄는 아슈람에 합류한다. 래펌은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할 때 기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실감나게 전달해야 한다는 뉴 저널리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래펌이 작성한 기사가 바로 리시케시에는 언젠가 영적 스승이 있었다라는 글로 널리 읽혔다. 그는 기사에서 수염을 기른 스승이라는 자가 추종자들을 사로잡는 모습, 초월 명상을 전파하는 모습을 다소 조롱하는 투로 묘사했다. 하지만 행복을 파는 이 남자가 무언가 수상하다는 자신의 직감이 맞는지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었음에도 래펌은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 방법은 그가 시키는 대로 방석에 앉아 초월 명상을 직접 해보는 것이다. 초월 명상을 할 때 외우는 만트라, 즉 진언, 기도 또는 명상을 할 때 외우는 주문을 말한다. 이러한 만트라는 미국에서도 운전면허만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래펌이 머문 그곳에서는 훨씬 쉽게 얻을 수 있었다. 2017년 래펌이 아슈람을 방문한 지 50년이 흐른 뒤 나는 래펌에게 리시케시에 머물 때 또는 다른 기회에라도 명상법을 배워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래펌은 신사답게 흔쾌히 답변해 주었다. 나는 리시케시에 있을 때도 초월 명상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마하리시가 만트라를 들려주었지만 그것으로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계단에 오르지 못하겠더군요. 래펌은 처음부터 자신의 가치관과 당대의 시각으로는 어딘가 맞지 않는 이 모든 영적인 행동과 생각들에 비판적이기만 했을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설가이자 기자인 톰 울프 역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대중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보도를 했으나 래펌이 그러했듯 깊숙이 개입하지 않고 관망하는 태도만 보였을 뿐이다. 개인적으로는 뉴에이지와 영성의 치유 효과에 공감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치유적 성격을 띠는 영성 운동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참선, 요가, 초월 명상과 같은 영적 추구와 관련되는 순간 문학계에서 쌓아온 자신의 명성이 단번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의심의 대상을 직접 체험해보는 실험은 하지 않았다. 앞서 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급진적인 사상은 생각에서 만물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사실이다. 생각이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념은 세속에서 이리저리 변형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이며 비물질적인 것이다. 이 사상은 유리상자 속에 넣어두고 곁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방송 제작자, 기자, 인터뷰어, 종교학자 등과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여지없이 이렇게 질문한다. 진짜로 믿는 건 아니죠? 아니, 나는 실제로 이를 굳게 믿는다. 신사상 개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정신적 체험과 형이상학적 체험을 이어주는 가느다란 실이 있다고 믿는다.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인지 행위와 운동 행위가 함께 일어나는 동시에 서로 보완하면서 물질 외적인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인지하고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능력을 직접적이고 고도로 집중적이고 감정이 충만해질 정도로 크게 키워주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생각은 촉각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 시간과 인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준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념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걸친 실험에서 얻어낸 결과이다. 이러한 실험에 여러분도 반드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더 긍정적 사고에 묻다. 한 가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한 개인이 어떤 고차원적인 정신적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단 한 가지 법칙, 즉 정신작용의 법칙만 작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은 그것이 생물학적이든 역학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한 법칙과 힘이 작용하며 정신이 미치는 영향도 그러한 법칙과 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정신과 중력을 비교해보자. 중력의 법칙은 언제나 작동하지만 질량 등 다른 힘의 영향을 받아 완화된다. 또 지구, 달, 목성의 중력은 각각 다르게 작동한다. 정신도 마찬가지이다. 정신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으며 내가 사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현실도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더욱이 하나의 사건이 또 다른 사건의 징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플라시보 효과를 보자.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날 때 우리 몸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과학자들은 대개 플라시보로 인해 병세가 호전된 것은 진통 효과가 있는 엔돌핀이 분비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체적인 진통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희망적인 기대만으로도 호전되는 반응이 나타날 때도 많다. 항체 생산, 병원체 감소, 면역력 강화, 염증 감소 등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하고 사기를 높이는 시기를 보내고 난 뒤 이러한 신체적 반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신적인 치유와 영적인 간절함이 신체로 발현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질문은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은 우울증의 경우 환자 스스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는 것이 조금이라도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가 전기 경련요법이나 입원 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고 난 뒤 심리적, 정서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정작 치료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정서적으로 안도감이 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치료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동안 상태가 개선되어 실제 치료를 받는 날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거나 심지어 치료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치료를 받겠다고 예약하는 행위 자체가 곧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고 말겠다는 각오가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정신작용이 촉매 역할을 한 것이다. 나는 이 책이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 물론 신사상을 소개하는 실용적이고 좋은 책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또 책을 쓰냐고 묻는다면 앞서 말했듯 신사상의 발전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신사상만의 특색과 차별점이 점차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사상은 어니스트 홈즈의 마음의 과학,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네빌 고다드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영향력 있는 다양한 책에 등장한다. 최근에는 디펙 초프라와
그렉 브레이든의 책처럼 신사상을 양자 이론에 대입하여 설명하는 책들도 나왔다. 하지만 그 어떠한 책들도 가장 중요한 질문, 하지만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하기만 했다. 재난은 왜 계속되는가?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왜 피할 수 없는가? 왜 매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 무엇보다도 신사상은 고난의 신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신사상 안에 존재하는 모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신사상 세계관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업보 탓으로 돌리거나 1000년도 더 전에 나온 어떤 생각에 오늘날 누군가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막연하게 둘러대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신사상이 거부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인생의 무작위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몇몇 열렬한 신사상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탓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은근히 발을 빼거나 또는 대놓고 주장하기도 한다. 신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른 척 넘기고 싶은 수준 낮은 모습이지만 나는 무수히 이러한 일들을 목격했다. 신사상 문화는 현대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침에도 순진하고 유치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신사상을 설파하는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면 팀의 사기를 북돋는 연설과 어린이의 생일 파티 사이 어디쯤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신도 여러분, 가장 신나는 일 아닙니까? 비관주의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안 된다라는 말은 과감히 걷어차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목사의 설교는 가볍기 그지없지만 또 빠르게 가슴에 와닿는다. 하비 비숍과 데이비드 스팽글러 같이 진지한 신사상 작가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역사적으로 몰지각하고 사회적으로 무지한 논조를 내뱉으며 정치, 종교, 사회사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일이 많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출판인이자 작가로 활동해온 나는 이런 질문을 종종 받는다. 신사상이나 영성 분야에서 현재 유망주라고 생각하는 작가나 책이 있습니까? 나는 찾기 힘들다라고 대답한다. 현재 신사상과 영적 자기개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자 중 감명을 받을 만큼 수준을 갖춘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내가 아는 작가들은 대부분 어떤 복합적인 인물을 창조해내 그것을 근거로 내세울 뿐이다. 여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혼자 모두 겪은 일처럼 묘사하는 것은 너무 자기적이고 설득력도 없다. 또 어떤 이들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자연스럽게 풀어내지 않고 좀 더 과장하기 위해서 사건이 발생한 시간을 압축하거나 시간 순서를 뒤바꿔 서술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잘못된 인상을 주거나 아예 엉뚱한 사실을 진술하기도 한다. 어떤 중독자가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재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듯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핑계로 인물과 지명을 바꿔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한편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검증을 가로막기 위한 장치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서술 방식이 사람들 사이에 익숙해진 계기는 1977년 스콧 터로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쓴 작품 하버드 로스쿨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정 소설의 대가로 불리는 스콧 터로가 실제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겪었던 치열한 기록을 남긴 책으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앞서 내가 지적한 영적 자기개발서의 잘못된 서술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터로는 이러한 방식을 책에서 솔직하게 밝혔으며 자신이 의도한 효과도 얻었다. 독자들은 그의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추측했고 그 과정에 재미를 느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글에 딱 맞는 특별한 시도였다. 하지만 이것은 논픽션이나 영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는 글에서 등장하는 서술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이러한 방식이 남용되고 있다. 존경받는 목사인 아서 칼리안드로는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쓴 원로 목사 노먼 빈센트 필의 직계 후임 목사이다. 칼리안드로 목사는 나에게 필이 책을 쓸 때나 설교를 할 때 가끔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없는 내용을 추가했다라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았다고 말한다. 사실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는 늘 이런 문제가 도사린다. 실제로 잠재의식의 힘을 잃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단숨에 부자가 되지 않고 병이 낫지 않는지 궁금하다면서 절망한다. 나는 이 책에서 거기에 대해 답을 할 것이다. 어쨌든 이 분야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솔직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거나 논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감상적인 주장으로 밀고 나간 실수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정신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타당한 진실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신사상과 관련된 철학적 방법을 연구하고 실험하며 수년을 보냈다. 나 역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진실이 있으며 우리는 제임스가 남긴 성취를 함께 이어나가야 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롭게 탐사를 시작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적 용어인 긍정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이 말은 이제 진부하고 낡은 말로 여겨진다면서 그런 말을 쓰면 젊은 세대와 세련된 독자들에게 호감을 사지 못할 것이라고 조언해 준 사람들이 많았다. 일리 있는 의견이다. 하지만 긍정적 사고라는 말은 1952년 노먼 빈센트 필 목사가 책 제목으로 사용한 뒤 대중의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것은 물론 이 문구를 듣는 순간부터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이 표현이 얼마나 진부하냐를 떠나 이처럼 단순하고도 명료한 말을 굳이 다른 표현으로 바꿀 필요성을 나는 느끼지 못했다. 긍정적인 사고가 과거의 캐캐묵은 사상이기는커녕 지금도 가장 급진적이고 유용한 사상이라는 것을 앞으로 입증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을 당신과 함께 하려고 한다. 위성과 욕망, 그 사이의 줄다리기. 우리 마음은 창의적인 기관이다. 마음에 강하게 새겨지는 생각은 삶에서 실현되는 일들의 원인이 된다. 거기에는 돈도 포함된다. 위의 문장은 진실이며 당신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나는 내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문장처럼 실험했고 실제로 증명해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내 나이는 50이다. 이것이 어떻게 진실일 수 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선 당장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이 명제부터 온전히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확신이 어떠한 경우라도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무시하거나 땀 흘려 일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부를 얻고 싶다면 먼저 부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가?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나는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돈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길 권한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삶이 훨씬 수월하고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돈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하라. 자신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어 여유로운 삶을 살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의 욕망에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갖다 대며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일 것이다. 또한 남들 앞에서 본인은 돈에서 자유로운 척, 한없이 너그러운 척 하면서 변호사나 중개인 등을 고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도 많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와 더불어 돈을 벌고 싶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한다. 물질적 욕망에 대한 위선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에 대한 야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내면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꿈을 소중하게 대하고 동료와 경쟁자들을 존중하되 자신의 꿈과 야망은 솔직하게 드러내고 추구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세계는 사실 베다와 불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사상을 빌려 애착을 왜 버려야 하는지, 물질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가치가 무엇인지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상들은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고대 일본어 등으로 쓰여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원문을 읽어낼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2차 자료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인용 과정에서 원래 내용은 조금씩 변형되고 각색되기 때문에 원래 개념이 다르게 전파될 수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모두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찰나의 쾌락에 매달리는 것은 욕망, 야망, 애착, 안정 욕구를 둘러싼 거짓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는 서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정확한 것이었을까? 최근에 작업한 나의 책을 중국에 출판하기 위해 상하이에 있는 번역가와 작업을 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다. 서양인으로서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책에 쓴 불교의 개념이 비서양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전혀 다른 종교적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란 동양권 사람이 이해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다. 동양의 신학으로 미국에서 인기를 끈 비애착,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세상의 사물이나 사람, 개념에 대한 욕망을 극복해 더 높은 관점을 가지는 상태. 힌두교나 도교, 불교 사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비애착이라는 개념은 원래 고도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나온 것이다. 고대 인도는 계급, 계층, 지위가 뚜렷하게 구별된 사회로 이러한 벽을 뛰어넘는 것은 우주를 여행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속세를 초월할 수 있다는 관념은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이 종교에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원과 무관하게 오늘날 정상을 향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또 경쟁에 지친 서양인들에게 이러한 초월 사상은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어루만지는 설득력 있는 개념으로 다가왔다. 정상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견고한 가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된 이식된 관념은 현대를 사는 서양인에게 잘 들어맞지 않기도 하고 이러한 관점이 주는 만족감은 소위 자아 만족감보다 오래 가지도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우리 곁을 맴돈 이러한 동양풍의 모조품은 최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의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저자인 마이클 싱어 같은 사람들을 통해 더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양인들에게 거의 종교와도 같은 물질주의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답은 제공하지 못했다. 성취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
의미를 찾고자 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친구들과 동료들 중 몇몇은 나에게 겉으로 드러난 측면에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이렇게 묻는다. 속세에 초연해야 참된 길이 보이는 것 아닌가? 의식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지 않는가? 열등한 자아의 환상에 불과한 목표를 쫓을 때가 아니라 더 진실한 삶을 살 때 더 높은 자아, 우리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내가 내면 탐구의 길에 뛰어든 건 벌써 오래전 일이다. 그동안 나는 주류는 물론 비주류의 여러 영성운동을 체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삶의 본질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또한 누구나 잠재적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현실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분투하는 노력도 예외가 아니다.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아와 본질 같은 용어에 의존하며 개념에 지나지 않는 말을 놓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분열하고 서로 비난하고 혼란을 초래한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 떠오른다.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마음에 들면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건 자아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자아와 본질, 애착과 비애착 같은 이분법적 개념은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 심리,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개념들이 최근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사상가들이자 베다의 전통을 계승한 인물들인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와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것,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탐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동시에 무척 이해하기 힘든 문제이다. 나는 영적 생활과 정신적 성취에 관한 질문에서 가장 단순하고도 완전한 진실은 그리스도가 한 말에 담겨 있다고 믿는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양쪽 모두의 결과물이다. 노력이 더 중요한지 영적 기운이 더 중요한지 따질 필요는 없다. 둘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느 한 부분이 열등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 속단해서는 안 되며 이 두 세상에 모두 진정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을 사는 사람이라면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거나 초월하는 것을 결코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없다. 오히려 윤리적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심오하고 내면의 본성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부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 1826년 7월 28일 에머슨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타고난 운명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 신의 의도도 인간의 본성도 아니다. 우리는 변화와 개성과 완벽을 추구하도록 타고났을 뿐이다. 돈을 향해 내면을 열어보여라.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라는 말을 받아들여야 할지 거부해야 할지 은연중에 갈등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가장 위대한 삶의 의미는 내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잠재력은 예술적, 상업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구현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삶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던 돈은 필요하다는 냉혹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낭만적 표현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발디딘 세상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그간 마음속에 품은 꿈을 실현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당장 내야 할 월세와 식비는 물론 사회에서 당신을 지탱하게 만드는 세금과 공과금까지
세상은 온갖 양식으로 당신에게 돈을 마련해 오라고 종용한다. 그래서 나는 부의 문제라면 덮어놓고 점잔을 떠는 행동은 사양한다.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면 이제 돈을 향해 자신의 내면을 열어야 한다. 이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두 단계가 있다. 이 단계를 먼저 공개하는 이유는 이 책을 통해 결과로 말하는 실용적인 철학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1. 분명하고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추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포괄적이고 모호해선 안 된다. 내가 세운 목표가 서로 모순되어서도 안 된다. 예컨대 탄탄하고 건강한 근육질의 몸을 갖고 싶다는 목표와 미슐랭 가이드를 정복하겠다는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 자신이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지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그 목표를 열정적으로 강박적일 정도로 느껴야 한다. 당연히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나 사람은 기꺼이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 다소 매정하거나 지나치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당신에게 뚜렷한 목표가 없거나 지금 가진 목표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진심에서 우러난 목표는 내 안에서 숨쉬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고 흔히 말하지만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절실한 목표를 추구하며 치열하게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를 찾아내고 그 목표를 당당하게 추구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 나의 목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것이다. 물론 내 목표를 회의적으로 보거나 동의하지 않는 친구나 가족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이야기하고 설득하려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사람은 대부분 남의 일에 훈수 두기를 좋아한다. 남의 목표를 무작정 비난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니 꼭 필요할 때만 자신의 꿈을 공유하라.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2. 마감 기한과 목표 금액을 정해두어라.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결과를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적어 놓아라. 언제 달성할 것인지 정확한 날짜와 얼마를 벌고 싶은지 구체적인 금액을 적어 놓는 것이 좋다. 사실 나 역시도 이 점은 오랫동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막연하게 일이 잘 풀리기만을 바랬을 뿐이다. 굳이 금액을 써놓는 건 편협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딘가 쑥스럽기도 했고 나의 윤리의식에 위배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 나는 이것을 포스트잇에 적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의 뒷표지 안쪽에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2014년 11월 23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고 1년 뒤인 2015년 11월 23일까지 목표 금액을 벌겠다는 각오를 써놓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나중에 이 말이 추가되었다. 실현되었다. 2016년 5월 27일. 목표로 했던 금액을 그 기한 안에 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써넣은 것이다. 나는 이 메모를 써놓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른 금액을 더 먼 미래의 마감 기한을 잡고 적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예기치 않았던 형태의 적잖은 수입이 들어왔다. 이로써 나는 내키지 않는 제안을 받아도 거절할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무작정 돈 때문에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런 위치야말로 나도 당신도 모두 원하는 일이 아닐까?
금액과 날짜를 하나하나 적는 것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 써넣는 행위가 아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를 적으면서 목표액과 마감일이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진다. 이로써 머릿속 목표는 진정한 열망으로 바뀐다. 나는 모 기업의 CEO의 재산만큼 벌겠다. 와 같은 터무니없는 금액이어선 안 된다. 반드시 자신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달성 가능한 금액이어야 하고 마감일도 그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 오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무리하기보다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타고난 정신적, 정서적 능력은 나는 여기에 혁신, 공감, 논리, 본능은 물론 물리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해력과 의사소통 능력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타고난 정신적, 정서적 능력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진 자신도 모른다. 목표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지 늘 의식한다면,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정직한 태도를 유지하며 기본적인 윤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따른다면, 목표까지 자신을 데려다 줄 방법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사실 어떤 일을 보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개된다고 느끼는 것은 높은 차원의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가 이끄는 현상을 인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 희망적이고 뜨거운 에너지가 자체로는 인식할 수 없어도 우리 몸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때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마음먹는 순간 창조적인 존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유혹에 쉽게 빠지고 게으름을 피우고 정직하지 못하고 과장하고 오만하게 군다면 생산성이 미치는 범위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재물의 흐름도 그만큼 약해질 것이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서비스, 즉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노동을 사회에 제공한다는 뜻이다. 세상은 나에게 적절한 보상과 계약, 성공 기회를 선심 쓰듯 그냥 보내주지 않는다. 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스스로 만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상품을 만들든 온 힘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는가? 또 당신은 기꺼이 노력할 의향이 있는가? 이 물음들에 대해 반드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다른 사람의 생산성과 성과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으며 금전적 보상을 다른 사람의 호의에 의존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스스로 심고 수확하는 것이다. 농부가 되는 꿈만 꾸지 말고 실제로 농부가 되어야 한다. 직접 수확할 작물, 무언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라. 그 결실을 보여줘야만 누구라도 당신을 후원해 줄 것이다. 신사상 저자들 중에는 시각화와 긍정적 자기 암시만으로도 천국에 있는 보물창고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런 단순한 명제만으로 성공에 오른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꾸어도 성공에 도달하지 못해 열패감에 빠져 있을 우리 모두에게 해줄 말이 있다. 당신은 그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임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이자 인류에게도 아주 귀중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은 다른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따라 걸을 수 있을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다. 현재 위치에서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가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걸 나는 안다. 자신의 삶에 그만큼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책 또한 열심히 읽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평생 책도 한 권 제대로 읽지 않고 강의도 듣지 않으며 내면에 존재하는 잠재성을 끌어올리는데도 무관심하다. 하지만 그에 반해 당신을 보라. 정체되어 있는 자신이 견딜 수 없고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든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나 역시 긍정적 사고와 자기 암시는 매우 중요한 명제이며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속으로 공허하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오르고 말 거야 하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잔다르크부터 마하트마 간디까지 누구보다 뛰어났던 역사 속 인물들은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에 더해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한 것이다.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직장인이라면 상사나 동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지 항상 생각하고 고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길 바란다. 당신에게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하는 일에 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하라. 자신의 일에서는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뭐든지 아는 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하길 바란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냈다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급여를 올려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하거나 계약에서 이전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좋다. 가능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활동가나 리더들을 지지해보라.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을 경계하라. 제임스 알렌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건 그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나 이상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알렌이 주장한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바로 생각의 힘이었다. 자신이 품은 이상에 대해 전념하는 것은 탁월한 삶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살면서 어느 것 하나에도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한다.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하지 못해 주저하는 이들, 우유부단한 이들, 어떤 길로도 가지 않는 이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삶은 어중간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바로 내 이야기다 하고 가슴 깊이 생각하는 독자가 없길 바란다. 아니,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를 부끄럽게 여기는 생각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변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윤리적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얼마나 드문가. 우리는 특히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속하고 싶은 집단의 평가와 평판에 예민해지고 그 속에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흘려보낸다. 우리는 보통 현실이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달콤한 것들,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 인정만을 바라고 행동한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삶의 태도를 깨부수기 위해 알렌의 삶에서 영감을 얻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당신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간인 9개월을 투자해 안정을 추구하는 기존의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롭고 더 고차원적인 원칙, 스스로 선택한 원칙에 기꺼이
자신을 내맡길 의향이 있는가? 우선 당신이 열렬히 공감하는 윤리적 또는 더 높은 차원의 사상을 담은 책을 한 권 골라라. 도덕적 상상력을 끌어당기는 힘이 입증된 소수의 집단이라도 좋으니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작품을 고르길 권한다. 도덕경,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샤드, 아버지들의 윤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예수의 산상수훈도 좋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비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와 같은 현대의 자기계발서를 고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소로우의 월든, 에머슨의 자기 신뢰, 또는 앞서 언급했던 제임스 알렌의 책처럼 좋은 삶에 대한 예술가나 철학자의 비전을 담은 책일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선택한 책은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친밀한 목표나 목적의식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단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찾거나 추구하는 것을 폄하하거나 방해하는 책은 피하는 것이 좋다. 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거듭해서 자문해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러고 나서 꼬박 9개월간 그 책에 나타난 가르침에 끝없는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어라. 그리고 곁에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던 무한한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머물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부모님, 자녀와 같은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이성친구 같은 파트너일 수도 있다. 이들은 보통 당신의 가치 있는 선택에 박수를 쳐줄 것이며 꼭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의 결정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집단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영적인 신념이냐? 그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라고 조언하는 지인이 있다면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겠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에 자신의 선택을 맡기지 말라. 9개월이란 시간은 단순히 흘려보낸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일을 끊임없이 해내고 있다면 아주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살아왔던 대로 그냥 그렇게 마냥 바쁘게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삶을 맡길 수도 있다. 아니면 책에서 본 것처럼 제임스 알렌처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가치대로 투쟁하듯 살아낼 수도 있다. 그건 온전히 당신의 몫이고 선택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시간을 거슬러 오를 수 있다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곧 미래를 바꾸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말해 현재라고 인식하는 것의 관점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이 남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현재의 자신이 더 어린 시절의 나에게 조언하는 것을 상상해왔다. 그때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당시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좋아. 와 같은 보통은 과거에 하지 않았어야 했을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미련을 남기게 마련이다. 당신 역시 만약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 적이 많을 것이다. 내게도 그런 질문을 한다면 솔직히 과연 내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진 잘 모르겠다. 후회하는 일이 없다거나 되돌리고 싶은 기억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나 역시 마음속에 수많은 고통과 회한을 품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자신이라는 집을 구성하는 벽돌이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꾸거나 없애는 일은 우리가 현재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잃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고통을 견디며 발전시켜온 중요한 특성은 물론이고
자신을 단련하는데 추진력이 되어준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 현재의 지혜를 전해준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유령이 방문했을 때 자신의 미래를 보고 깨달음을 얻어 지금의 부족한 무언가를 바꾼 스크루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느님의 사자를 보내 저주가 임박했음을 경고해달라고 간청했지만 하느님은 이를 거부했다. 하느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면 죽었다 살아난 자의 말 또한 듣지 않으리라. 종교적 비유와 고전 신화에서 후회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본성인 강박, 열정, 심리적 장벽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강력할지도 모른다. 정보만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다면 중독이나 나쁜 버릇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20세기 수학자이자 영적 구도자 우스펜스키는 시간여행을 다룬 그의 소설 이반 오소킨의 인생여행에서 끊임없이 대두되는 이 문제를 다루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자신이 더 나은 행동을 했다면 현재 자신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해답을 알기 위한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우리의 윤리와 관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 우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렇다면 과거를 포함해 모든 시간의 영역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우리의 개념을 확장시켜 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그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정신의 본성에 따라 이미 끊임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렇다면 다른 삶을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받은 조언을 잊고 무시한다. 그러니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독려하거나 비극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무언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일 뿐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자신의 어린 자아에게 우선순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영원한 진리의 관점을 건전하고 긍정적 방식으로 전해주는 충격이 있었다. 그것만이 사실상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것을 개종 경험이라고 불렀다. 나는 이 방법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이 글을 쓰기 얼마 전 젊은 시절의 나와 나누고 싶은 한 가지 통찰을 발견했다. 내가 50세 무렵에 썼던 일기를 다시 읽어보았더니 놀랍게도 내가 6학년 때 썼던 일기의 주제와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내 모든 염원, 비밀스러운 영혼의 굶주림, 믿음, 두려움들은 어린 시절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건 바로 힘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었다. 그 힘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그들에게 무엇을 할지 명령하고 굴복시키는 폭력적인 힘이 아니다. 내가 목표로 삼은 것을 향해 전진하고 내 자신을 세상 밖으로 표현하며 내 이상에 부합하는 사람들과 사건들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힘이다. 내 모든 병은 단 한 가지, 이 소망을 이루지 못한 좌절감에서 비롯되었다. 기대한 것은 반드시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자, 이제 여기서 멈춰 지금껏 들었던 모든 것을 비워라. 그리고 다음 핵심 포인트에 집중하라. 우리는 삶의 더 고매한 목적을 놓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가장 깊은 염원이다.
자기 주체성은 성스러운 염원으로서 존재하며 우리에게 항상 성장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을 거부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를 표현하고 개발하기 위한 진지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신성함에 이르는 방향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신을 찾기 위해 또는 삶의 갖가지 욕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다가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다. 나 역시 불안정한 사람으로 수없이 스스로를 깨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닥친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완전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내 여리고도 어린 자아에게 말하고 싶은 것, 그리고 말한 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다음은 내 결심을 적은 것이다. 개인적인 결심이기도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기도 하다. 하나, 파괴적인 사람이나 세력들, 즉 내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는 즉시 관계를 끊어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물리적으로 거리두기가 어렵다면 우선 정신적으로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때를 기다리자. 둘,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예민한 정신력을 단련하기 위해 노력하자. 휴대전화나 TV만을 들여다보며 무의미하게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연구 작업을 포함한 성장에서 도피하는 것은 개인적 자유를 얻는 데 버려야 할 장애물이다. 셋, 신체를 단련하고 강인한 육체를 만들고 소비를 줄이자. 내가 가진 소유물을 통해 나를 드러내는 생각은 과감히 버리자. 인간은 오직 존재 자체를 통해서만 강해질 수 있다. 넷, 타인의 동조를 얻기 위해 억지로 애쓰지 말자. 필요한 경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타인에게 애정과 관심을 갈구하는 일은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섯, 명상, 요가를 통해 흐트러지고 어지러운 정신을 깨끗하게 정리하자.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만큼 큰 고통도 없다. 여섯, 어딘가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자신의 동력을 이용해보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꼭 필요한 경우를 빼면 버스나 자동차를 타지 않는다. 걷는 도중에 비가 오면 비도 맞아보고 눈이 오는 날에는 눈도 흠뻑 맞아보는 것도 좋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끔 온몸으로 느끼는 것도 정신적으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독립하면 다른 것에서도 독립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어떻게 차 없이 혹은 버스 없이 이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 옅어지는 대신 내가 걸어가면 된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습관에도 내가 직접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7.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훈련하라. 최고를 목표로 삼아라. 목표의 끝을 볼 생각이 없다면 시도조차 하지 마라. 8.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어 거기에서 행복이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타인의 평가를 토대로 자신을 인식해왔다면 이 행동이 처음엔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자아를 경험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실천들이다. 살면서 언제나 실천 가능한 것 같지만 기존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펼치고 여기까지 나를 따라온 이상 당신도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과거의 삶이 어떻든 간에 그때의 자신을 반성하고 현재를 잘 쌓아나갈 수만 있다면 당신의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나 역시
앞서 적은 결심대로 행동하며 직접 알아낼 작정이다. 여러분도 스스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자신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대한 것은 뒤따라오기 마련이다. 이제 그 기대를 쌓아 올려라.